자, 이런 게 바로 롤러코스터죠. 뉴욕 증시 하루 만에 또다시 반등을 했고요. 아주 강한 반등세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지난해 11월 이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도 좋았고요. 또 실적에 따라서 강세를 보인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의 굿뉴스를 굿뉴스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고용 쪽에서도 냉각 신호가 아닌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고 있다라는 시그널에 오늘 시장 크게 환호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시그널들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크게 올랐는데요. 다우 지수가 1.76%, 그리고 나스닥이 2.87%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2.3% 강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서 최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시면 오늘은 우하향이 아닌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러셀 2000도 2%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들에 의해서 이렇게 상승장이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원래 청개구리 시장이었죠. 밴뉴스를 굿뉴스로 받아들이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보니까 굿뉴스가 꼭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고용 지표가 굿뉴스로 나왔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3천 건을 기록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실업수당을 청구한 실업자들이 줄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업률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시장 전반의 훈풍을 가져다 줬습니다. 또한 엔화 절상이 좀 주춤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도 함께 감소한 점이 빅테크,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가 한 75% 정도 청산된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추정치라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죠. 빅스 지수도 함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은 14% 이상 하락하면서 23.79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승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였는지 지도를 통해서 함께 보시죠. 이날은 정말 다 올랐다, 정말 다 초록불을 오른세를 켜고 있습니다. 하락을 의미하는 빨강을 킨 종목들이 정말 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기분 좋게 서학개미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M7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크, 모든 업종이 오름세를 보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테크 섹터가 3.55%로 상승장을 주도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상승장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블랙먼데이의 여파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보시죠. 오늘 섹터별 등락률이 되겠습니다. 일제히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블랙먼데이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테크놀로지, 테크 섹터가 3.55%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먼데이가 포함되어 있는 일주일 정도의 섹터별 등락률을 한번 보시면요. 아직까지 상승세로 전환한 섹터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경기 침체에 조금은 방어적 성격이 강한 필수 소비재가 지금 상승 반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금요일장 하루 남아있죠. 과연 금요일에도 이런 상승세 이어가서 블랙먼데이의 여파를 확실히 이겨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러면 다시 세세하게 들어가서요. 목요일장의 특징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1위죠. 1.66%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소식 한 가지를 전했습니다. M7을 탑재한 맥 미니를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이 맥 미니라는 이름답게 데스크탑 컴퓨터 중 역대급으로 작은 크기가 되어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플 TV 셋업박스 정도의 크기가 예상된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하반기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잡스 시절 이후 첫 주요한 변화가 생겼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맥 미니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버전도 M4 칩을 탑재하는 등 이르면 올해부터 차차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M4 칩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M4 칩에 의해서 AI 기능이 잘 구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애플이 AI에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 실적 발표 때 유일하게 예상치를 하회했던 사업 부문이 바로 이 맥 사업 부문이었는데 맥에서도 매출 증가세 이뤄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 애플의 주가 오름세로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주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날에는 반도체주 전반에 하방 압력이 가해졌었는데요. 이날은 엔비디아가 6%대, 브로드컴도 7% 가까이, AMD와 퀄컴도 5%대, 인텔은 큰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 8% 가까이 큰 반등을 나타내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적 쇼크 후에 주가 폭락했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슈마컴도 3.5%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반도체주가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건 펀더멘털엔 문제가 없다라는 신호로 여겨볼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매출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고객사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계속해서 수십억 달러씩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슈퍼콤도 사실 실적이 안 좋기는 했지만 가이던스는 좋았다라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연간 매출 300억 달러 예상한다면서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었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반도체 펀더멘털, AI 수요, 고점에 대한 논란을 좀 해소해주면서 시장이 오르자 강하게 함께 반등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실적 시즌에서 주목받았던 기업은 일라이릴리가 되겠습니다. 일라이릴리 매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도 9.22%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2분기 매출 113억 달러, 또 EPS 3달러 92센트로 예상치 훌쩍 뛰어넘었고요. 올해 매출 가이던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30억 달러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게 마운자로와 젯바운드 덕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마운자로와 젯바운드가 포함되어 있는 새 제품의 매출 성장세, 빨간색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심지어 마운자로는 이제 미국 밖에서도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성장세를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트루이스트 애널리스트는 최근 노보노디스크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만큼 이제는 릴리가 비만 치료제 시장 선두주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까지 전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실적에 의해서 움직인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는 9% 가까운 급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부문에서의 자산 가치가 감소했다라는 점이 특히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에 더 큰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실적 좋았고요. 그 실적 호조는 유가 상승과 콜로라도 생산량 확대 덕분이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언더아머는 19.17%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실적이 선방했습니다. 사실 호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예상치를 넘긴 했지만 적자를 기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선방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너무 공포스러웠던 실적보다는 괜찮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률은 47.5%로 그래도 오름세를 보였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투자자분들이 여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어서 국채금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되냐 아니냐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역전 현상은 다시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10년물 국채금리 3.992%까지 다시 4%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점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2년물은 4.03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국제금값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면서 이제는 WTI가 배럴당 76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고요. 또 중동 지역의 불안함도 유가 상승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금값은 이날 1.3%가량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있는데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반등을 하고 있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차 살아나면서 금값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하고요.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이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좋은 쪽으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고용 지표가 조금 최근에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강했었는데 이날은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죠? 네, 하루하루 변동성이 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2.9%나 급등하는 등 뉴욕 증시가 모처럼 한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증시를 뜨겁게 달군 건 딱 하나의 지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보통 이 지표는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마다 발표되다 보니 수치가 워낙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지표로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고용 침체 우려가 워낙 컸다 보니 시장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날 뉴욕 8시 30분 지표가 발표될 당시 고용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될 정도였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만 3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 7천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4만 건도 소폭 밑돌았습니다. 사실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올해 들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019년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감소가 나오자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지난주 7월 실업률이 4.3%까지 오르면서 최근 고용시장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월가에서는 이제 다시 고용시장 침체는 과장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 크리스 다카렐리는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했다고 믿기 어렵다.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이달 초에 시작된 공황은 과장된 것 같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시각이 급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급락했던 국채금리는 다시 치솟았습니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2.9bp 오른 3.995%까지 튀어올랐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지면서 안전자산인 국채보다는 다시 미금 자산인 주식에 대한 수요가 커진 탓입니다. 오늘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줄어들고 왔습니다. 헤드워치에 따르면 장마감 시점 9월 25bp 인하 가능성을 전날 31%에서 44.5%로 높여 반영했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올랐는데요. 이런 안도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큰 하방 압력을 가했던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져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죠. 네, 경기 침체 논란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전날 뉴욕주의회에서 경제불인 역할을 20년간가 맡고 있는 강봉 뉴욕주의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인터뷰했습니다. 경제 전망과 추계 등을 통해 뉴욕주의회 재정위원회가 세수와 지출 등 재정 계획을 짜는 데 핵심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그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4.3%까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경기 침체 우려는 월가에서 지나치게 과하게 드러났다는 게 그의 진단입니다. 경기 침체는 크게 산업 생산과 소득, 소비, 고용 등 4개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데 미국의 산업 생산 지수는 2년여간 보합세를 보이다 지난 5월, 6월에 상승세를 타고 있고 실질 소득 증가율도 둔화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소비 증가율은 전년보다 둔화한 건 사실이지만 주로 자동차와 IT 기기 등 내구재를 제외하고는 탄탄한 편입니다. 실업률 최근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그간 공급 부족 때문에 부자연스러웠던 상황이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지 결코 경기 침체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게 강 이코노미스트의 진단입니다. 최근 기술주 급락도 경기 침체 우려라기보다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성선되면서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과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구실이 마련되니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는 설명이시죠. 이를 근거로 월가에서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를 비롯해 연내 엘리베이터식 금리 인하를 요구한 것은 지나친 압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강 이코노미스트는 월가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을수록 투자에 유리하다 보니 영향력 있는 학자와 인물을 내세워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식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빠르게 낸다면 오히려 시장이 더 불안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더 가파르게 진행될 경우 일본과 미국과 금리 차가 급속하게 줄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더 빨리 풀리면서 글로벌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준은 결코 월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데이터에 따라 순차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그는 평가했습니다. 네, 또 애플이 EU 유럽연합의 규제 압박에 결국 굴복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수수료 체제가 개편된다고 하죠. 네, EU의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죠. 디지털 시장법 DMNA가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됐는데 콧대놓고 애플이 결국 굴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은 오늘 가을부터 유럽 앱 개발자들에게 앱 내에서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간 외부로 연결하는 링크 사용을 살짝 제한하고 앱 내부에서 결제를 강제해왔는데요. 이제는 앱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구매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이와 함께 새로운 수수료 체계도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앱 내 결제에 대해 최대 39%의 수수료를 부과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신규 가입자 유입에 대해 판매금의 5%를 부과하고 앱 배포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영역으로 기본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링크아웃 허용으로 30%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든 대신 앱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판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 역시도 앱 개발자 사이에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미 상당 기간 애플이 EU 집행위원회와 협의를 해왔던 만큼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은조 앵커와 함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체크해 보시죠. 네, 간밤에 썼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확인했던 실업률로 이번 주 월요일 정말 큰 폭의 하락을 글로벌 증시가 맞이했었는데요. 다만 간밤에는 지난주에 발표됐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가 되면서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사그라드는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최대치까지 감소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감소한 덕분에 급속한 고용시장 냉각에 대한 우려가 현재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17,000건 줄어든 23만 3천 건을 발표했는데 블룸버그의 예상치인 24만 건을 하회하는 수치가 공개가 됐고요. 또 전주 대비 늘어든 청구 건수 17,000건은 약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또 그 전주 수치는 기존 24만 9천 건에서 25만 건으로 소폭 상향 조정됐었는데 이번에 발표됐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든 건 그간에 급증했었던 미시간이나 미주리 또 텍사스주 등에서 청구 건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21일에서 28일 주간 188만 건으로 직전주보다 3천 건이 늘었었는데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4월 하순 이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놓고 시장에서는 최근 고용시장이 빠르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점차 수급과 공급이 균형을 맞아가면서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에 더 신뢰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고용시장 냉각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수치도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올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지속적으로 힘을 실고 있습니다. JP모건도 기존 수치 대비 10% 더 상향으로 조정한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JP모건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미국이 중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25%로 예측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됐던 JP모건의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기존 25%에서 35%까지 올라갔는데요. 다만 내년 말까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은 동일하게 기존 45%로 유지를 했습니다.
JP모건의 브루스 카스만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에서 중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면서 부분적으로 고용 수요가 냉각됨에 따라 고용 시장에서 압력이 누그러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카스만은 임금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선진 경제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며 미국의 단위 노동 비용은 연방 준비제도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와 폭넓게 결부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카스만은 이 같은 변화를 고려할 때 고금리 장기화 시나리오가 지속될 가능성은 더 낮춰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현재 모든 신호가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확률을 높인 것은 JP모건뿐만이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도 지난주 말에 미국의 올해 침체 확률을 기존 15%에서 25%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100%의 수치까지는 아직 룸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월가 전문가들도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는 지속적인 리스크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간밤 새로 나왔던 애플의 소식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AI 칩으로 불리는 M4 칩을 탑재한 맥 미니가 올해 출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디자인에서 외부 디자인도 변경이 되고 또 사이즈도 이전 모델보다 훨씬 작아진다라고 하는데요. 업데이트된 미니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출시될 여러 새로운 맥 중 하나 버전이고요. M4 칩이 장착된 아이맥 데스크탑 그리고 맥북 프로 버전도 출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출시되는 맥북 에어는 내년 봄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맥북 프로와 맥북 스튜디오는 내년 중반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애플이 아이폰에 새로운 운영체제에 탑재할 인공지능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도 일부 고급 기능에 대해서 구독료를 매길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최대 $20의 구독료를 매길 수 있다라는 전망인데요. 업계 전문가는 AI 투자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애플이 일부 비용을 이용자들에게 전가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AI 투자에 대한 수익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비용 부담을 일부 상쇄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도입할 수 있다라고 업계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오픈 AI의 챗 GPT 고급 버전 같은 경우도 구독료를 받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코파일럿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죠. 애플은 현재 한 달에 $19.95를 내면은 애플 뮤직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애플원이라는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는 하드웨어 업체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 이번 실적 2분기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서비스 사업 매출은 14% 증가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가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애플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올인원 이 구독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애플 인텔리전스 또한 그 구독료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오늘 급등했던 종목이죠.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 판매 호조의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실적을 판매했던 노보노디스크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위고비보다는 일라이릴리가 판매하고 있는 마운자로 그리고 젯바운드의 수요가 확실히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일라이릴리는 2분기 매출액이 $113억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은 $3.92라고 밝히면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마운자로와 젯바운드의 수요 그리고 공급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호조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2분기 젯바운드는 지난해 11월 승인된 이후에 매출액이 전체에 반영된 두 번째 분기였는데 이 기간 동안 젯바운드의 매출액은 $12억 4천만 달러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매출액이 잡혔습니다. 또 같은 기간 마운자로의 매출액은 $30억 9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고요. 동일하게 월가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를 놓고 일라이릴리의 데이비드 릭스 최고 경영자는 믿기 힘들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부분이 목격되고 있고 약을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는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만 치료제인 젯바운드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로의 판매가 호조를 이루면서 일라이릴리 연간 매출액도 $30억 달러나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간밤 10% 가까운 급등을 보이면서 일라이릴리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 소식에 비트코인도 간밤 반등 흐름에 함께 몸을 담았는데요. 지난 하루 동안에 9% 가까운 가격 반등을 보이면서 59,000달러 선까지 돌아왔고요. 이더리움도 10% 정도 반등에 동참하면서 2,500선까지 다시 가격 되돌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해서 거의 30%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SEC와 함께 그동안 진행되고 있었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승소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SEC가 이 리플사 측에 요구했던 벌금보다도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법원이 지불하면 된다라고 리플의 편을 들어준 게 리플 가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지난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던 법정 공방이 끝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일단 커뮤니티는 환호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리플이 만약 승소 쪽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면 다른 알트코인사들에게도 긍정적인 호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발표됐던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더불어서 리플의 승소 호재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간밤 작용이 됐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주요 헤드라인 확인해본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1라일리 시적 발표입니다. 터미네이터 영화가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고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는데 샘 알트먼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둘이 약간 보는 견해차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공상과학과 같은 영화가 일어나겠느냐. 아이언맨에서도 그런 게 나오죠. 수트를 조작해가지고 그렇죠. 나쁜 놈의 소나기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 엑스맨이었나요? 다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는. 자, 그런 것들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건 확실하죠. 어쨌든 기술의 발전이 그런 것이 위험할지 안 위험할지 인간이 생각해보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옛날에 이런 고민했나요? 이런 고민조차 안 했죠. 왜냐하면 TV에 나오는 마징가 제트니 로봇 태권브이가 실제로 그런 것들이 등장하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건 만화지 로봇이 움직이는 시대가 올까? 근데 지금 로봇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화두로 지금 옛날에는 그런 거를 화두로 던지면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로봇 장난감도 엉망진창인 시기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알고리즘 매매라는 것이 지금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뭐 결국 뭐 그거잖아요. 맨날 댓글에 달리는 게 그런 거를 풀이를 할 줄 알았으면은 급락을 예측했어야지.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급락을 한 뒤에 핑계를 찾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는 비난이죠. 받아들여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해석해도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해석이 안 되는 건 왜 해석이 안 되느냐. 인간이 안 했기 때문에. 인간은 인공지능이 아니니까. 인공지능 로봇은 뭐 우리가 뭐 주름을 눈가 주름을 막 정말 사람처럼 하고 표정 막 진짜같이 하고 영국에서 그 나왔잖아요. 피부 조직같이 정말 로봇이 막 시룩시룩거리고 이게 정말 구현을 해냈다. 그렇다고 인간의 감정을 로봇이 느낄까요? 뭐 또 모르겠죠.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잖아요. 인간이 막 터미네이터가 이제 눈물을 흘리고 인간의 감정을 이해를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인간의 감정까지 전부 이해해가지고 100% 이해해서 인간이 되는 삶은 사실 꿈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공지능은 그런 감정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수 버튼 누르려고 하더라도 하다가 멈칫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냉정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매수 버튼을 정말 매수의 근거가 100%내 마음속에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매수 버튼 누르기 직전에 멈칫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매도 버튼 누를 때도 똑같죠.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된다는 확신이 모든 거를 내 연구 결과치가 100%를 가리켜서 내가 마음을 먹고 버튼을 누르려고 하더라도 손가락 끝에서 움찔거리는 게 사람의 심리라고요. 그렇죠? 이걸 여기서 실현해? 여기서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반대로 손실이 벌어졌을 때 여기서 손절매를 안 하고 조금 버티면 손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 인간이 하죠. 인공지능은 그런 고민 따위 안 한다는 거죠. 겉으로 눈물 흘리게 만들어봤자 눈물은 악어의 눈물인 거죠. 그냥 우리가 인공 눈물을 로봇에 탑재해가지고 나오게 만드는 거지. 그 인간이 감정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리즘 매매, 인공지능 매매는 얄짤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조건에서 해석 수식이 나와버리면은 그냥 실행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로봇에게 나쁜 뭐 예를 들어 공상과학처럼 로봇에게 나쁜 뇌에다가 나쁜 거를 주입해버리면은 이 일말의 여지도 없이 인간을 다 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샘 알트만이 얘기한 그게 뭐 그렇게 되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드린 게 계속해서 해석해도 뭐 답이 안 나오는 게 인공지능이 그냥 얄짤없이 행동한 행위의 결과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해석해서 핑계를 붙여봐야 그 해석이 안 되고 계속 비아냥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사후 해석이지 않느냐. 그럼 인공지능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수. 그럼 또 이거 지금은 주가가 올랐으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전에 급락했던 이유가 이 주간마다 나오는 그때 변동도 심해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다 방학 시즌이고 다 휴가를 떠났는데 누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청구하러 가겠어요. 관공서도 노는데. 그렇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여름 휴가 때문에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그것까지 감안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일단 줄어들었으니까 주가는 반등하고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주가가 급락할 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지고 그 실업률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직 이 뭐 경기 침체 리세션으로 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빠졌다고 해석을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주가가 반등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빠졌으니 이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고 실업률이 너무 올라가고 이거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하는 리세션의 공포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으니까 그걸 상쇄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내려갔으니까 그게 리세션의 공포가 없어졌다. 리세션의 공포가 무슨 주간 단위로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행동을 그냥 알아서 얄짤없이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을 사후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안 되니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게 더 심해지니까. 지금 뉴스도 인공지능이 씁니다. 그렇죠? 지금 뉴스 딱 나오는 거 보고 밑에 보면은 저 글쓴이가 인공지능이에요. 챗 GPT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뽑아져 나오는 뉴스도 다 인공지능이고 매매도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알고리즘 짜진 대로 뉴스 내보내고 매매하고 이래버리니까 인간이 해석을 해도 사후 해석이고 그걸 해석을 해서 껴맞추려고 해도 인공지능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저기를 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은 고민 없이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굉장히 막 여러 가지를 대입해서 지금 고민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었느니, 뭐 리세션의 공포였느니, 어떤 일부 헤지 펀드에서 매도를 동시에 뭐 다발적으로 냈느니,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해가지고 몇 프로 정도의 비율로 그렇게 떨어졌을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의미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또 어떤 조합으로 넣는데 그 변수가 무슨 변수로 나올지 몰라요. 인공지능이 학습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뽑아내서 내가 매도 의견으로 인공지능이 딱 정해버려서 매도를 해버렸으면은 걔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알고리즘을 다 뜯어가지고 역순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오래 걸리는 일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번 주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2주 연속 계속 실업자. 이건 신규 실업자예요. 주간별로 새롭게 실업자가 돼서 청구하러 간 사람들의 건수고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도 계속 실업수당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아요. 그럼 만약에 거기 포커스를 맞추면은 지금 이게 말이 안 돼요, 또 해석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금 2021년 이후에 최고치를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아직도 리세션의 공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주가가 반등했냐?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했는 이유를 찾으려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랐으니까 그걸 대입하는 거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늘었는데 그걸 싹 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실업 청구 건수가 수당 청구 건수가 올랐다고 계속 해버리면은 리세션의 공포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 때문에 실업률로 인해서 왔다.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할 게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결국. 자, 기업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 리세션이 아니겠죠. 자, 일라일리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네요. 플러스 36%, 순이익 68%, EPS 68%, 일회성 비용 제거해줬더니 86% 올랐습니다. 자, 이거 다이아비츠 그때 했죠. 2024년도 1분기 실적 프리뷰했죠. 프리뷰가 아니라 미리 본 게 아니라 봤죠. 다이아비츠 이게 50% 올랐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이 비만 치료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입니다. 자, 그리고 뭐 저기도 얘기했었죠. 여기가 있다. 뉴로사이언스 부분이 있는데 뉴로사이언스 부분은 마이너스 12% 나왔습니다. 지금 그 두 개만 있는데 바이오젠하고 에자이에서 나온 레카네맙이라는 물질로 만든 약이랑 일라일리가 만든 도나네맙이라는 물질로 만든 치매 치료제가 있는데 이거 정말 극초반 치매에만 약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중증 치매는 안 돼요. 그건 정복할 수 없어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결과도 나오겠죠. 이게 너무 저게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부작용이 또 많다. 뭐 그런데 이거를 일단은 저기죠. 약간 이거는 뭐랄까 한번 운빨로 터질 것 같은 조그만 그거죠. 포텐이 터질 것 같은 약간의 그 자루 같은 거죠. 조그만 자루인데 보물 자루인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하나 더 갖고 있는 거고 원래 이 그 일라이릴리의 그 저기죠. 이 지금 비만 치료제로 노보노디스크랑 경쟁하고 있지만 원래 당뇨병 치료제 시작했는데 당뇨병 치료제의 그 대명사 인슐린을 상용화한 업체가 바로 일라이릴리 아닙니까? 일라일리가 결국 인슐린을 상용화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금 맨 땅으로 온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보령 같은 업체 있죠. 보령제약이 보령으로 이름을 바꿨죠. 우주에 간다고 이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일라일리도 우주에 갔어요. 지금 왜냐면은 지금 이거 보시면은 우리는 살짝 띄워보세요. 살짝 띄우면 바로 가라앉죠. 중력이 있어요, 지구에는. 지구에는 중력이 있는데 우주 가면은 막 닐 암스트롱 갔던 거 봐. 달나라에서 둥둥 떠다니잖아요. 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력이 없다는 것은 순수한 그 결정체를 뽑아내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력이 있으면 한쪽으로 몰리거든요. 한쪽으로 몰려서 순수한 결정체를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한쪽으로 쏠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 우주에 가서 약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머크의 키트루다는 벌써 우주 정거장에서 뽑아냈어요, 키트루다. SCJ형을. 그리고 일라일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라일리도 우주 정거장을 갔는데 얘네는 바로 그 시료를 갖다가 그 우주 정거장 가는 우주 정거장을 가는 우주인한테 그걸 주면은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네가 개발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일라이릴리가 뭐 예를 들어 뉴로사이언스 부분에서 아까 도나네맙이 뭐 극초반이고 약간 부정적인 부작용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걸 만약에 우주에 가가지고 더 순수 결정체로 만들어서 시간도 절약돼요. 순수 결정체로 만들면 순수 결정체를 뽑아내기 위해서 지구에선 그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중력 때문에 가라앉는 부분을 이거를 회피해가지고 더욱더 순수한 결정체를 뽑아내기 위한 연구와 시험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주에 가면은 물론 우주에 가는 비용이 지금은 굉장히 비싸겠지만 그게 만약에 낮아진다고 하면은 그렇죠. 앨런 머스크처럼 계속 재활용으로 그것을 발사하고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은 여기 우주에 가는 비용이 낮아지면 거기 가가지고 순수 결정체 뽑아내는 비용이 더 싸진단 말이에요. 근데 일라이릴리가 저 뉴로사이언스 부분에서 우주에 가서 더 좋은 약을 개발해서 온다. 그러면 지금 뭐 바이오젠 에자이가 먼저 레카네맙이 나왔지만 도나네맙이 우주에 가서 만들어서 더 좋은 효과를 내게 되면은 이게 1, 2가 뒤바뀔 수가 있는 거죠. 아직 뭐 1, 2라고는 없지만 먼저 출시한 애의 선점 효과를 역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뭐 이 회사의 강점이라고 하면 강점이고,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와는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서프라이즈 1.33 빌리언 달러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예, 발표는 11.30 빌리언 달러 나오고요. 자, 어닝은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네요. 이 평가는 2.74 달러 나왔는데 주당 순이익이 3.92 달러 나와서 무려 42.93.
4분기 중에서 가장 차이가 큰 폭의 차이가 나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 동그라미 원하고 실제치하고 엄청난 격차가 있죠. 겹치는 부분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죠. 대단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955.67 그때 봤는데요. 18.80만 오르면 되네요, 지금. 이제 그러면 여기 평균치에 도달되고요. 저번에 봤죠? 스트롱바이예요. 네, 스트롱바이고요. 15바이의 3홀드. 네, 강력 매수입니다. 자, 1라일이 그때 조정을 받아서 중요한 위치에 왔는데 거기서 반등을 했겠죠? 반등할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역시나네요. 자, 그때 여기서 바로 지금 갭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51선을 돌파를 하고 있다. 자, 주봉 월봉으로 볼까요? 주봉 월봉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았나요, 그때? 그쵸? 맞죠? 2022년도 초반부터 계속해서 50주선만 타고 오고 있었다가 정말 오랜만에 50주선하고 이격이 줄어드는 이 뭐라 그랬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50주만의 기회인 거예요. 50주만의 기회. 그쵸? 별다른 일이 없으면, 그쵸? 별다른 일이라는 게 실적이 갑자기 망가지는 일이 없으면. 실적이 계속해서 최고치 어닝 서프라이즈 찍는데 기술적으로만 만약에 이격이 중요한 부분까지 온다. 그거는 정말 절호의 매수 찬스죠, 이거. 그때 그래서 말했는데 지금 장대 양봉이 지금 탄생됐습니다.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도 지금 사실 이격 조정에 불과합니다. 엔비디아도 똑같아요, 결국.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격이 상당히 벌어졌는데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밑꼬리를 쫙 뽑아 올렸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도 10개월 선에 걸려 있죠. 여기는 지금 이 미국 증시는 주로 50-200을 써가지고 지금 50-200이 한참 밑에 있는데 10개월 선 그려보면 이것도 엔비디아랑 비슷할 겁니다. 50개월 선, 200개월 선 여기 있어요. 이거 엔비디아랑 1라일리 같은 거는 50개월 선, 20개월 선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50개월 선까지 내려간다는 거는 엔비디아 1라일리에서는 추세 훼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얘네는 10개월 선을 그려서 봐야 돼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10, 20, 30, 10, 20, 60, 120 이렇게 그려놓거든요. 근데 얘는 50으로 그려서 좀 느려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하니까 장기 투자를 하기도 쉽겠죠. 얘는 짧게 보지 않고 50개월을 갔다가 보니까 50선을 단기 이동평균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얘네는 50이 단기 이동평균선이고 200이 장기 이동평균선이에요. 우리나라는 생명이 짧으니까 5, 10, 20 이렇게 보죠. 그걸 아예 안 보여요, 얘네. 어쨌든 간에 지금은 너무 가파르게 오른 엔비디아나 1라일리는 우리나라 기술적 부분을 대응해서 5개월이나 10개월을 그려보면 여기 밑꼬리랑 거의 맞아 떨어지는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절호의 매수 찬스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저렇게 가파른 각도를 보이고 가더라도 중간중간에 쉬어서 각도를 조금 누여주면은 다시 갈 확률이 높아져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그래서 뭐 살도 빼고 뭐 일론 머스크가 운동도 하고 뭐 주사도 맞고 뭐 이런다는데, 자, 살 뺄 때 빼더라도 좀 먹고 삽시다. 맛있으면 뭐라고요? 0칼로리. 이번 주 월요일 일제히 하한가에 도달했었던 52주 신고가가 아닌 신저가를 기록했었던 업황이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관련 주들인 2차 전지 관련 주들인데요. 여기에 추가적인 악재가 전해졌죠. 현재 전기차 수요 부진이었던 전기차 캐즘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전기차 포비아로 변환이 되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공포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기차 포비아가 이렇게 극대화가 됐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지난주 인천에서 있었던 청라 아파트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800대 이상의 차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불을 완진하는 데까지 무려 8시간 이상이 소요되면서 전기차 폭발과 관련된 공포 심리가 극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해당 차량이 주행 중이거나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었던 과정이 아니었고 그냥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더니 폭발했다라는 건데요. 나중에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까 이 벤츠 차량에 탑재돼
있던 배터리는 국내산이나 해외산이 아닌 바로 중국산 저가형 배터리인 이 파라시스의 배터리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산 3원계 배터리의 단락이 이번 폭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주행 중이 아닌 주차되고 있던 차량에서 폭발 사고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또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현재 지하 주차장에 아예 출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주민들의 갈등까지 심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사회적인 갈등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안들이 마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까지 소비자들은 해당 차량에 어떤 배터리가 탑재돼 있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추가적으로 고쳐져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금지한다라는 이 플랜카드가 걸려져 있기도 하고요. 회사 주차장에는 당분간 가동을 중지한다라고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 못하게끔 막아놓은 사태도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리꾼들 중 일부 케이스들을 확인을 해보면 테슬라 전기차를 계약하고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 주차장에서 전기차 진입을 금지한다라는 공지가 올라와서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을 산 건데 취소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는 의견까지 올라오면서 이 인터넷상에서도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포비아가 확산이 되자 정부 측에서의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포비아가 결론적으로는 계약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공포 심리가 확산되면서 전기차 업체들,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국내 증시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 현황을 확인을 해보면 2022년대 피크를 찍고 2023년에는 그 전년 대비 1.1% 처음으로 역성장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차 판매 대수를 확인을 해보시면 6만 2천 대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상반기까지만의 이 포함량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전기차 캐즘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서 업계에서는 사실 신차 효과로 분위기 반전을 노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이어지자 결과적으로는 적극적인 홍보까지도 현재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올해 하반기에 일단 출시 예정인 전기차 모델 라인업을 확인해 보시면 GM과 BMW, 또 벤츠, 마세라티 등 고가의 해외 차량들이 대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규정이나 관련법들은 어느 정도 국내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소방 안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규정은 미비하다라는 게 전기차의 추가적인 판매 대수까지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가 좀 발빠르게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 이달 12일에 대책 발표를 선제적으로 먼저 공개한다고 합니다. 현재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국내에서 단 4곳밖에 없습니다. 국산차인 현대차와 기아, KG 모빌리티가 있고요. 해외차로는 BMW와 테슬라만 있습니다. 다른 고가의 차량들 모두 해당 차량 안에 배터리가 어떤 게 들어있는지 모른 채 소비자가 구매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인증제를 통해서 실시할 수 있게끔 하위 법령을 정부가 마련한다라고 하고요. 출시 이후에도 배터리 안정성 점검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고 또 정부가 올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종합대책 조기 수립을 해서 원래 내년에 출시하기로 했던 전기차 안정성 보완 대책을 올해로 당기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제조사를 대상으로는 30만 원의 보조금도 동시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개돼 있는 국내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들의 배터리 탑재율을 보시면은 중국산의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시면 전반적으로 국산차들은 웬만해서는 국내 SK나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지만 해외 BMW나 벤츠 그리고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의 배터리 탑재율이 월등히 높은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벤츠 같은 경우는 이 단 한 종목만 제외하고 기종만 제외하고 전부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데 특히 2억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차량 같은 경우도 이 엔비전 ASC라는 중국의
중국의 저가형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값싼 중국산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중요한 건 벤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럽에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의 판매 비중이 낮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불투명한 정보를 공개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국가별로 현재 배터리를 대하는 이 태도의 차이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가 주별로, 스테이트별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배터리 여권으로 불리는 배터리 패스포트제를 도입해서 2027년 2월부터 배터리 예상 수명 등 상세 정보를 담아서 당국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가 된다고 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오는 2027년부터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까지는 확정되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조금은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 쪽에서 공개가 됐던 중국의 7월 판매 대수를 또 확인해 보면 국내랑은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포착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중국에서 판매됐던 친환경차의 점유율이 이제 5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순수 전기차 판매량도 지난 6월에는 9.9% 전달 대비 증가를 보였지만 7월 돼서는 14% 오히려 더 큰 폭의 판매 호조를 보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여전히 전기차 판매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7월 말 차량 구매에 대한 현금 보조금을 구매당 최대 2만 위안, 달러로는 3,000달러 가까이까지 2배 이상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국내에서는 유독 전기차 캐즘을 넘어서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힘이 도와줄 순 있겠지만 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포 심리 이대로 계속 확산이 되면서 전기차 시장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지 혹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저희는 코리안 마켓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